네, 먼저 제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은 지난 12월 13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이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실제로 이제 QE를 실행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뉴욕 연준에서 합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자산 매입 관련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혹시나 15일 날에 FOMC이기는 한데 그 직전에 12월 달 자산 매입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연준에서 매달 이거 내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테이퍼링 금액을 늘리는 거 아니냐,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월요일은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사실 뭐,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원체 이제 물가를 중요하게 보니까는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경기가 괜찮은데 힘을 실어주는 거냐 아니면은 경기가 너무 나빠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냐. 그러니까 공격적인 완화책이냐 아니면은 방어적인 완화책이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중요 지표들이 이날 좀 쏟아져 나온 날이고요. 중국은요.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밤에는 미국의 FOMC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이번 주 주간 시작하기 전에 영국 사실 이제 영란은행 22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요. 기사를 보니까는 20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슈퍼 통화정책회의 위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중에 미국 다음으로 이제 중량감 있는 데를 생각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영국하고 22. 보통은요, 근데 이 두 군데가 미국보다 먼저 열려요. 그래서 일단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아주 중립적인 멘트들만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들을.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연준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뒤에 가서 이제 좀 교정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이제 연준이 먼저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뒤에 영란은행 22에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서 영국에서 뭐가 나왔죠. 그다음 금요일에 이제 유럽 소비자 물가, 그리고 주간 내내 보셔야 될 게 중국하고 헝다의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인프라 법안 통과될 것이냐,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미중 관세, 이런 부분들 네, 주간 내내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가보면은요. 일단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가 한국이 MSCI 선진지수를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앞에 뭐 단독까지 붙여가지고 나왔습니다. MSCI 선진지수 목표로 정부, 월가 큰손 만난다. 정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MSCI 주주들과 대거 접촉에 나섰다. 9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점점점. 그래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코스피가 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000, 4,500섬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한국 네 번째 도전. 홍남기 1월 말 정부안을 마련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정부안을 마련해서 협상단을 직접 만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뭐 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1년 전이죠. 이제는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한국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서프라이즈한 무언가가 한국 시장에 있다면은 선진지수 편입을 노리는 것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 핵심이 되느냐 말씀드렸던 것이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외 환율 시장을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이 그래야지 이제 황금성이 좋은 거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해놨는데 언제든지 돈을 바꿔서 찾을 수 있는 어쨌든 창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운 면이 있죠. 뭐냐면은 IMF라는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환 시장은 무언가 글로벌 아주 나쁜 세력들의 놀이터이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공격을 당하기 쉬운 약한 존재.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개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선진국 지수에는 사실상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난관이 있고, 이거는 어찌 보면 정부나 정치인 쪽에서 이게 국민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뭐 어쨌든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진행돼 있지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바로 이제 개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편입될 때까지는 절차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개방을 해도 빨라야 실제로 저희가 편입이 되는 거는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정도일 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당장 보셔야 될 뉴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번에 이제 요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조금 진심이다라는 생각은 못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면 요런 멘트들 때문입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MSCI 편입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 정부 내에서는 리뷰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게 약간은 좀 그냥 쇼나 액션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예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일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은요, 이미 작년 연말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었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때 이미 정답들을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될 수 있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가 우리나라의 순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다 얘기가 1년도 전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다시 이제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내에서는 편입도 못 시키고 다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한 거니까는 뭐 저는 그냥 선거가 다가오니까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않나. 사실 뭐 청취하면은 나올 이야기를 이미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한가? 예,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외환시장 개방할 수 있냐?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IMF 기억이 있는데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에서 이날에 이제 센스타임이라는 업체에 대해 갖고서 미국이 압박을 넣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면인식 이런 쪽에 그 특화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상장 철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뭐 완전히 뭐랄까요, 관계가 가까워진다, 좋은 말만 한다,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툴 부분은 다투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라는 게 어쨌든 지금의 미중 관계다.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타락천사된 중국의 스마오, 부동산 시장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이 계속해서 폭락을 했다. 그나마 이제 재정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던 스마오 그룹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매 현상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날 20% 주가가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발행한 위안화 채권 가격도 폭락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긴 게 작년 여름에 중국 정부에서 3가지 레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흔히들 이제 3홍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하나 지켜질 때마다 부채를 추가로 더 낼 수 있고, 3가지를 다 못 지키면은 추가적으로 부채를 일으킬 수 없는. 근데 부동산 업체들한테 부채를 못 일으키게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못 지켰던 헝다 같은 데들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나니까는 문제가 생겨 나왔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3가지를 다 지킨 기업은 그러면 좀 튼튼한 기업이지 않느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스마오라는 데는 이 3가지를 다 지킨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 예, 그래서 주식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닙니다. 13위라고 하니까는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뭐 큰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는 의구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연준에 강한 인플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떠냐면은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심각한데 사실 미국의 경제는 소비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점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매력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를 굉장히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당과 우리로 치면 소위 말해 당청 간에 이게 좀 갈등이 생긴다는 건데 민주당과 그 다음에 백악 간의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하원이 또 이제 나눠갖고 뽑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의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인플레 때문에 인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인데 백악관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그냥 유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만 좀 개선이 되면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건데 아니 굳이 그 인플레 잡겠다라고 뭐 아주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그런 뭐 아주 공격적인 정책들 그 다음에 그 인프라 법안 통과를 통한 아주 확장적인 정책들을 못 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안에 나는 거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인플레.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 1년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중간 선거가 다가온 의회 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준이 즉각 테이퍼링을 시작한 뒤에 금리도 올려야 한다. 예,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 70%가 바이든의 인플레 대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 이제 뭐 서베이가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연준에 대해 갖고서 조금 기울어 있습니다. 저 이제 정치권보다는 연준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나 이제 요 정치권과 연준 관련해서 엮어서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의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연준의 위원들처럼 주식 거래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준 의장의 재선임, 파월 의장 재선임 되는 게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게 늦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연준 멤버들이 증권 거래를 조금 비윤리적으로 했다라는 거였고 사실 뭐 그 이제 기준을 어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불거져 나왔죠, 문제가.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깨갱하고서는 강화된 증권 거래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사거나 팔기 한 달 전에 알리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리. 그러고 나서 그 한 달 뒤에 내가 말한 시기에 가서 매매를 할 그 시기에 가서 만약에 연준의 윤리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거래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만약에 연준 위원인데 뭘 샀다. 그러면 최소 1년은 보유해야 되고요. 개별 종목 매매는 금지됩니다, 이제. 그리고 오로지 ETF만 해야 되고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11월까지 해가지고서 몇몇 위원들은 이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처분을 해버리는 상황까지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 상원 의원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연준 의원들을 이제 국회에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면전에서 굉장히 아주 치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세상이 좀 더 안전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이 뭐 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도 중요하잖아요. 국회에서 재정 정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증권 규정 강화, 거래 규정을 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강화하는 거를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해요.
사실 뭐 이분은 여러 과거가 있습니다. 펠로시는 왜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기술주에 콜옵션을 사들였을까? 주식을 그냥 사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콜옵션을 사십니다. 펠로시 옵션 거래 대박. 혹시 정보 미리 알고? 펠로시 의장 남편 테슬라 주식 콜옵션 투자 도덕성 논란. 이분도 신고한 재산이 1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근데도 더 버시기 위해서 열심히 개별 종목 콜옵션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뭐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개별 종목을 하원 의장 정도 파워 있는 분이 1억 달러씩 있는 분이 콜옵션을 하는 거는 괜찮고, 연준 위원들이 ETF 매매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편 내에서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펠로시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 이거 보면서 이제 진짜 정치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이제 그래서 제가 가십성 얘기로 끝내면 좀 별로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연준이라는 존재가 독립성이라는 게 그렇게 있다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많은 이제 연준의 의장들이 과거에 이제 얘기했듯이 연준의 주인은 의회라고 얘기들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는 생각보다 연준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이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남아공 연구진들이 뭐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아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능이 좀 낮다 이런 게 좀 안 좋게 받아들여졌죠. 근데 결론은 이제 화이자에서는 야 부스터를 맞으면은 효능이 확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라, 더 맞아라, 계속 맞아라, 막 이러고 있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날은 뭐 사실 이제 수요일 날 FOMC를 앞두고서 좀 한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가요. 그 다음 이제 14일 화요일에는요, 미국이 이제 드디어 부채 한도 관련해서 상원 통과가 됩니다. 50대 49로 통과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가능했던 게 이미 이제 제가 그 전주에 86권가 위클리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주 화요일 날에 공화당이 50표만 획득을 해도 통과가 되도록 이제 특별히 이제 안건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똘똘 뭉쳐서 하니까는 바로 통과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틀 뒤인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해서 이제 부채 한도 문제는 앞으로 1년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물가 쪽에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하여튼 이제 FOMC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한산하고 약했습니다. 그 다음 15일 수요일에 가서는요, 중국이 중기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거 MLF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5천억 위안을 공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86번가 위클리를 하면서 지준율 인하를 다뤘었죠. 그러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인민은행이 말하기를 이 지준율 인하의 효과가 1.2조 위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대신에 이제 MLF 만기가 0.95조 위안이 그 12월 달에 돌아오는데 이거를 원래는 0.95조 위안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지준율 인하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순공급액이 0.25조 위안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좀 이게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0.5조 위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0.45조는 이제 리파이낸싱 안 하고 0.5조는 리파이낸싱을 한 건데, 그러면서 합쳐보면은 0.75조 위안이 순공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그 중국의 단기자금 시장 영래포 투입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렸었죠. 최근에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언제부터냐 하면은 헝다 문제가 터진 9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중국이 영래포 시장에 얼마나 그 이제 자금을 순공급을 누적적으로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한창 심각할 때에는 여기서만 단기자금 시장에서만 1조 위안씩을 넣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쭉 내려와서 이게 아마 1200억 위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굳이 또 요거를 제가 사실 지준율이란 자꾸 폄하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국이 단기에 확 넣었다가 지금 단기는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준율 인하로 이만큼을 이 정도 효과 나도록 넣어준 정도로 합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중요 지표들 있죠.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진짜 이게 지준율을 인하할 만큼 상황이 나쁜지 어떤지 확인해 보자인데 발표치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산업생산은 괜찮았어요.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왔죠.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도 예상치 대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매 판매 쪽이 나쁜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게 바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그런 이제 그 소위 뭐 공격적인 완화책이다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완화책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걸 좀 막아보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뭐 이날 또 안 좋은 게 나죠. 바이오 규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센스타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11월 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인플레가 계속 높았다는 거죠. 높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끊겼고 이제 실업자들에 대해서 주는 추가 보조금이 끊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던 이제 월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복합적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소비인데 그랬는데 이게 나쁘게 나왔죠. 이제 예상치가 전월 대비 0.9% 소매 판매 증가인데 발표치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0.3%. 그래서 쇼크가 나왔었고요. 사실 이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밤에 나왔거든요. 수요일 밤에. 그 목요일 새벽에 FOMC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증시들이 미국 증시들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선물들이 쭉 빠져서 갔었어요. 근데 FOMC 딱 나왔는데 결과가 보니까는 이거 CNBC에서 하루 전날 나온 예상치 범위내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불확실성의 해소 아니냐. 그래서 증시가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나 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갑자기 쫙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회의에 대한 리뷰는 요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가 돼서 끝난 날이고요. 목요일 이제 16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영란은행이 사고를 쳤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버린 거죠. 원래는 이게 이제 동결로 대부분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만장일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유럽 통화정책회의는 조금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많이 묻혔습니다, 이게. 그리고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고용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 요게 내년으로 사실상 밀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표결은 내년으로 아마 미루지 않겠느냐, 사실상 요런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왔죠. 요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 요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몇몇 이제 보조금들이 이제 지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법안이 통과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지급이 되려면은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 되어야 내년 15일 거부터 보조금들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년으로 밀리면은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죠. 내년 15일부터 받아야 될 몇몇 보조금들이 펑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극적인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에 타결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미국인들이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말까지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번 주로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내년으로 밀린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백신이 약발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얀센은 거의 아예 못 막는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희한하죠. 전날에는 2% 올랐던 증시가 갑자기 또 2% 빠졌습니다. 영국 영란은행 이후부터 쭉 빠졌거든요. 그 다음 이제 17일 금요일로 이제 가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적 분할 후에 동시 상장에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치권 거래소에서 개정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은 저희 이제 여기 나오시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을 주축으로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그거랑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 그룹에 계셨었던, 네, 그리고 카뱅에도 계셨었죠. 네,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실제로 제 지인들이 이제 이 의원님의 이제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어쨌든 요분이 이제 워낙 금융권에 대한 그런 게 해박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콕 집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 3월에 대선, 그러고 그 직후에 또 지방선거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제 어떤 제동 장치를 걸지 1월 6일에 거래소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지금 예정이 하여튼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네, 한번 보시죠. 어쨌든. 네, 여기에서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86번가에서 요거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유럽은 사실 유로존은 그렇게 물가 쪽에서 서프라이즈 내는 거는 없습니다. 요즘에 예상치대로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이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지금 그런데 아비규환인데 막 금리는 인하하고 최저임금은 2배로 올리고, 하여튼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의 중력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의 기본이라는 걸 다 어기면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는 한에는 터키 시장에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전날 거의 안 빠졌던 다우가 또 하락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하락세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금리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여튼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금리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10년무의 금리는 방향을 못 잡고 지금 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 숫자가 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갔는데, 근데 사망자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오미크론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미국 보시면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영국이 지금 최근에 확 치솟았죠. 예. 이게 진짜 요렇게 치솟았는데, 이거 드릴 말씀이 많아요. 뒤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프랑스도 좀 솟고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 독일은 확 치솟았다가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심스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총평을 그 전주 거를 그대로 지금 여기 수정이 안 된 버전이네요. 총평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매파적이었던 FOMC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루 늦게 반응했다. 예, 영국 때문에.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까는 월요일 날에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요, 이게 일단은 이제 동결이란 얘기들이 많긴 한데, 시장 일각에서는 서프라이즈하게 이거 지금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1월에 또 금리 인상 얘기 있잖아요. 과연 소비자 물가 얼마나 높게 나올까? 그리고 목요일 날에 이제 PC 물가 지수 역시 보셔야 되고, 이제 연준이 보는 건 PC 물가 지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올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사실 이제 놉니다. 홍콩하고 서구권 대부분의 증시들이 크리스마스 휴장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홍콩 놀고 서구권들 다 놀면은 이 거래가 좀 얕아져요. 이제 이분들은 놀러 가셨잖아요. 그럼 플레이어가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확 죽거든요. 그럴 때 뭔가 누군가가 한번 증시를 분탕질 쳐보겠다고 막 거래를 세게 해버리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한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 인프라 법안이 과연 내년으로 하여튼 제가 볼 때 내년은 밀린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보셔야 되고, 미중 관세 관련해서 2주 내에 내겠다 그러더니 또 이거 차입이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특징입니다. 뭐만 하면 자꾸 밀려요. 근데 어쨌든 요거 관세 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네요. 그리고는 다음 주 일단 토요일에는 원래 매주 86번가 라이브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보니까 여러분 무려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쌓으셔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휴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른 날에 제가 따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상을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일정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스마스에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주식 공부를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